세 번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는 걸요. 핸들을 왼쪽으로 급하게 꺾었지만 차체는 미끄러지듯 오른쪽 난간 쪽으로 쏠렸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고 차는 제어를 완전히 잃었어요. 난간과 부딪히는 소리, 금속이 뒤틀리는 소음, 그리고 허공으로 떠오르는 순간의 무중력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수연의 눈앞에 한강의 검은 수면이 빠르게 다가왔죠. 폭우가 서울 한복판을 두들기던 그날 밤, 이수연은 태산건설 본사 지하주차장에서 차 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의 문을 열자 가죽 시트에서 익숙한 냄새가 올라왔죠. 45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반복한 퇴근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어깨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이사회에서 통과된 신규 사업안, 그 안에 담긴 수십 명의 일자리와 책임감이 온몸을 짓눌렀거든요. 수연은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어요. 피곤에 지친 눈가 하지만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시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최민호였죠. 오늘 이사회 결과 축하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던지는 인사처럼 들렸어요. 수연은 짧게 고마워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세차게 흘러내렸죠.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며 유리창을 닦아냈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강변북로로 접어들 때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한남대교에 진입하자 차선이 흐릿하게 번졌고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붉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려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런데 페달이 헛돌았습니다. 처음엔 빗물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한 번 더 밟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밟았을 때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는 걸요. 핸들을 왼쪽으로 급하게 꺾었지만 차체는 미끄러지듯 오른쪽 난간 쪽으로 쏠렸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고 차는 제어를 완전히 잃었어요. 난간과 부딪히는 소리, 금속이 뒤틀리는 소음, 그리고 허공으로 떠오르는 순간의 무중력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수연의 눈앞에 한강의 검은 수면이 빠르게 다가왔죠. 그 짧은 순간 수연의 머릿속엔 아버지 이승철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항상 이 목걸이를 지니고 다니거라. 목에 걸린 황금 열쇠 펜던트가 희미하게 빛을 발했죠. 차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차가운 강물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수연은 안전벨트를 풀려 했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은 어느새 허리까지 차올랐고 차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날 죽이려 했어. 황금 열쇠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빛났고 수연의 손은 그것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 그 열쇠는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물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으며 수연의 마지막 생각은 명료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진실을 밝혀야 해.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수연은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오른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다리는 전혀 감각이 없었죠. 마치 허리 아래가 잘려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패닉에 빠지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상황을 파악해야 할 때였죠. 문이 열리며 남편 최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깨어났구나. 다행이야.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수연은 그 눈빛을 알아봤죠. 안도가 아니라 계산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민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하반신 마비래.
회복 가능성은 글쎄, 아직 모른다고 하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덧붙였어요. 앞으로 경영은 내가 맡을게. 너무 걱정하지 마.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죠. 결혼한 지 15년 그동안 그녀는 이 남자를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민호는 불편한 듯 시선을 피하며 일어섰습니다. 좀 쉬어. 오늘 회사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틀 뒤 비서 오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검은색 정장, 붉은 립스틱,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 사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아나는 가방에서 서류 두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고요. 이건 경영권 이양 계약서예요. 지금 회사 상황이 어려우니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 보고를 하듯 담담했죠. 수연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민호의 서명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이혼 사유란엔 배우자의 장애로 인한 결혼 생활 불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영권 이양 계약서엔 민호의 이름이 새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죠.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나를 바라봤습니다. 펜 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단호했죠. 아나는 미소를 지으며 펜을 건넸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쥐었어요.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수연.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죠. 아나는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가 나가자 병실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홀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죠. 그때 다리 끝에서 미세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었어요. 수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요.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내 손으로 이걸 끝내야 해. 황금 열쇠가 가슴팍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사람을 지키는 손. 수연은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려 바라봤습니다. 떨리고 약하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지만 이 손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 사이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들어왔죠. 윤나래였습니다. 40대 중반의 재활치료사인 그녀는 수연의 침대 옆에 서서 차트를 확인했어요. 깨어 계시네요. 나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죠. 당신은? 나래는 차트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윤나래입니다. 오늘부터 사장님의 재활을 담당하게 됐어요. 나래는 수연의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발목을 돌리고 허벅지 근육을 가볍게 눌렀죠. 그녀의 손길은 정확했습니다. 마치 몸의 지도를 읽듯 각 근육과 신경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여기 느껴지세요? 나래가 발가락 끝을 눌렀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어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뭔가 느껴졌습니다. 조금요. 나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희망이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래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제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다시 걷고 싶으세요? 수연은 나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걸어야만 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나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이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래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었던 적이요. 나래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몇 년 전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였어요.
상사가 환자 차트를 조작하라고 지시했죠. 전 거부했고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엔 정의보다 권력이 먼저라는 걸요. 수연은 나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싸웠죠. 혼자서요. 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양심은 지켰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나래는 고개를 끄덕였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밤마다 몰래 운동과 훈련을 반복해야 해요. 아무도 모르게요. 당신이 회복하고 있다는 걸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수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시작하죠. 그날 밤부터 비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나래는 병실 불을 끄고 커튼을 닫았어요. 복도의 간호사들이 순찰을 돌고 난 뒤 그녀는 수연의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손끝의 온도를 믿으세요. 그게 당신을 살립니다. 나래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고 집중했어요. 발가락 하나, 발목, 무릎, 허벅지로 이어지는 감각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첫날 밤엔 발가락 하나만 움직였습니다. 이틀째 밤엔 두 개가 움직였죠. 사흘째 밤엔 발목이 미세하게 돌아갔습니다. 나래는 매일 밤 기록을 남겼어요. 수연의 회복 속도, 근육 반응, 신경 자극에 대한 반응들을요. 빠릅니다. 보통 환자들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요. 나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수연은 침대 위에서 상체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복근에 힘을 주고 팔로 몸을 지탱하며 천천히 앉는 자세를 취했죠. 나래는 그녀의 등을 받쳐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낮에는 절대 티내면 안 됩니다. 완전한 마비인 척 연기해야 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날 아침 민호가 다시 병문안을 왔습니다. 수연은 침대에 축 늘어져 있었어요. 눈빛은 흐리고 말은 느렸죠. 회사는 어때?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어. 걱정 마. 그는 수연의 손을 쓰다듬었지만 그 손길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나간 뒤 수연은 눈을 떴습니다. 나래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나래는 수연에게 한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오잭은 58살의 전직 기자였죠. 그는 병실에 들어서며 주변을 재빠르게 둘러봤어요. 도청 장치는 없습니다. 확인했어요. 재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연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그를 바라봤죠. 나래 씨가 당신을 믿는다면 저도 믿겠습니다. 재근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 서류부터 보시죠. 첫 번째 서류는 정비소 영수증이었습니다. 사고 이틀 전 수연의 차량이 강남의 한 정비소에 입고됐다는 기록이었죠. 사장님, 이상한 점이 뭔지 아시겠죠? 사장님은 그날 차를 맡긴 적이 없잖아요. 재근이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비 내역서였어요. 브레이크 라인 점검이라고 적혀 있었죠. 누가 사장님 이름으로 차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만졌어요.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죠? 재근은 세 번째 서류를 내밀었어요. 최민호 씨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됐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재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폐차 예정 차량 목록입니다. 사장님 차가 이미 폐차장으로 넘어갔어요. 빠르면 사흘 안에 압축될 겁니다.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막아야 해요. 차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근은 노트북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수연의 차량이 폐차장 구석에 놓여 있는 모습이었죠. 앞부분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브레이크 라인이 드러나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절단 흔적이 명확합니다. 이건 마모가 아니라 인위적인 절단이에요. 재근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금속 단면이 매끄럽게 잘려 있었죠. 전문가가 작업한 겁니다. 아마추어는 이렇게 깔끔하게 못 잘라요. 수연은 침대 옆 탁자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제목을 적었어요. 사고 전후 48시간 재구성. 그녀는 기억을 더듬으며 타임라인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사고 이틀 전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옷에서 약간의 기름 냄새가 났죠. 재근이 메모했습니다. 그날이 정비소 방문일이네요. 수연은 계속 적었어요. 사고 하루 전 오하나 씨가 제 일정을 물어봤습니다. 거래처 미팅 일정을 잡으려 한다면서요. 나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었던 거네요. 사장님이 언제 한남대교를 지나갈지를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날 유독 비가 많이 왔죠. 빗길에선 브레이크 고장이 더 치명적이니까요. 재근은 노트북에 메모를 추가하며 말했어요. 날씨까지 계산에 넣었다는 건 이게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수연은 노트를 덮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차량, 정비소 CCTV, 그리고 민호와 정비소 사장 간의 통화 기록까지요. 재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많은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그날 저녁 병실 복도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그는 병실 문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돌아다녔어요. 나래가 그를 발견하고 수연에게 속삭였습니다. 감시자 같아요. 어제부터 계속 병실 주위를 살피며 돌아다녔어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그들은 우리가 뭔가 알아내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재근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 폐차장에 가볼 겁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직접 확인하고 사진을 더 찍어 올게요. 수연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조심하세요. 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재근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이런 일엔 익숙합니다. 그가 나가자 수연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죠. 이제 남은 건 결정적 증거 하나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나래는 병실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죠. 이제 시작할까요? 나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난간을 잡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침대에서 내려서는 훈련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나래는 수연의 허리를 받쳐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세요. 천천히요. 수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집중했어요. 허벅지 근육이 떨렸고 무릎이 흔들렸지만 분명히 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발을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나래의 손이 수연의 등을 단단히 지탱했죠.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 수연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3주 만에 처음 느끼는 땅의 감촉이었어요. 무게 중심이 발끝으로 전해졌고 온몸의 신경이 깨어나는 것 같았죠. 느껴져요. 바닥이 느껴집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래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일어서 볼까요? 제가 놓지 않을게요. 수연은 나래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무릎은 버텼어요. 1초, 2초, 3초.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비록 나래의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 자신의 다리로 서 있는 거였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래는 조심스럽게 힘을 조금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혼자 버텨보세요. 제가 바로 옆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수연은 침대 난간을 꽉 잡으며 중심을 잡았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10초가 지나고
20초가 지났죠. 수연은 스스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떼볼까요? 나래가 앞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손을 내밀며 기다렸죠. 수연은 심호흡을 했어요. 오른발에 체중을 싣고 왼발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그리고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왼발이 바닥에 닿았어요. 한 걸음이었습니다. 나래는 박수를 쳤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손뼉만 마주쳤지만 그 박수는 어떤 환호성보다 컸어요. 해냈어요. 사장님, 해내셨습니다. 수연은 나래의 손을 잡고 두 번째 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걸음을요. 총 세 걸음을 걸었을 때 수연은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렸고 숨이 거칠게 몰아쳤죠. 이 세 걸음이 제 인생을 바꿀 겁니다. 수연은 나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래는 수건으로 수연의 이마를 닦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나래는 수연을 침대에 눕히며 다리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긴장을 풀어야 해요. 근육이 너무 경직돼 있어요. 그녀의 손이 수연의 종아리를 따라 움직였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래는 잠시 멈칫했어요. 제가 해고당했을 때 정말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싸워야 했죠. 그래서 알아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요. 수연은 나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포기했을 거예요. 나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 그저 길을 조금 밝혀드렸을 뿐이에요. 둘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그 순간 병실 안엔 신뢰와 연대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혼자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휠체어에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마른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하지만 그 눈 속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황금 열쇠가 은은하게 빛났죠. 수연은 열쇠를 쥐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겠어요. 사람을 지키는 손이 뭔지요. 열쇠를 바라보는 수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죠. 당신은 날 죽였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난 살아있어. 그리고 곧 다시 일어설 거야. 수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오재근은 폐차장 철조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졸고 있는 틈을 타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죠. 손전등 불빛이 녹슨 차량들 사이를 비쳤어요. 수연의 검은색 세단은 구석 깊숙한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앞 범퍼는 완전히 으스러져 있었고 운전석 문은 뒤틀려 있었죠. 재근은 차량 밑으로 기어들어가 브레이크 라인을 확인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절단면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깔끔하게 잘린 금속 단면, 마모가 아니라 정확한 절단이었습니다. 재근은 카메라를 꺼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죠. 이 정도면 충분해. 그가 중얼거리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근은 재빠르게 몸을 숨겼어요. 두 남자가 손전등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차 내일 아침에 압축하기로 했잖아. 왜 아직도 여기 있어? 한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대답했죠. 사장님이 확실히 하라고 했어. 흔적이 남으면 안 된대. 재근은 숨죽이며 몸을 숨겼어요. 그들은 차량 주변을 돌며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근은 조용히 뒤쪽으로 물러나 몰래 재빠르게 담을 넘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엔 결정적 증거가 들려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재근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확보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절단 흔적 선명하게 찍었어요.
그는 노트북을 켜서 사진들을 보여줬죠. 수연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재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에 제출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재근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차량이 오늘 중으로 압축될 예정입니다. 증거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정비소 사장은 이미 연락이 두절됐어요. 아마 돈을 받고 잠적한 것 같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손에 남은 건 사진뿐이네요. 재근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정황 증거들 뿐입니다. 나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하지 않나요?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텐데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끼를 던져야 해요.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걸려들게 만드는 거죠. 재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슨 생각이세요? 수연은 노트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제가 완전히 무력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방심하고 있죠. 우리가 가짜 정보를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래가 물었어요. 어떤 정보요?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비자금이 금고에 있다고요. 그 금고의 위치를 제가 알고 있다고 흘리는 겁니다. 재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금고를 열러 올 거란 얘기군요. 그럼 그 순간을 포착하겠다는 건가요? 수연이 대답했죠. 맞아요. 금고 안엔 비자금 대신 그들의 범죄 증거를 넣어둘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설치해 모든 걸 녹화하는 거죠. 나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들키면 어떻게 하고요? 수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들킬 리 없어요. 전 여전히 마비 환자니까요. 그들은 제가 병실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안에 실행해야 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날 오후 나래는 수연과 함께 마지막 훈련을 했습니다. 병실 복도를 몰래 걷는 연습이었죠. 나래의 손을 잡고 수연은 첫 걸음을 뗐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젠 더 단단했어요. 좋아요. 이제 혼자 걸어볼까요? 나래가 손을 놓았습니다. 수연은 벽을 짚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복도 끝까지 가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엔 4분이 걸렸죠. 수연은 땀을 흘리며 휠체어에 앉았어요. 사장님, 드디어 해냈어요. 이제 정말 걸을 수 있습니다. 나래는 수건으로 수연의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기적을 만들고 있어요.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회복 속도예요.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죠. 기적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연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목소리는 일부러 약하게 냈죠.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연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아버지, 금고 얘기 기억해? 나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알고.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뭐가 있는데? 수연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숨겨둔 거야. 마지막으로 나 한 번만 도와줘. 믿을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민호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 금고가 어디 있는데? 수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본사 지하 3층, 옛날 자료실 뒤편에. 하지만 비밀번호는 나만 알아. 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죠. 비밀번호 알려줄 수 있어? 수연은 거절했습니다.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당신이 대신 열어줘. 내일 밤 9시에 도착해서 전화해. 내가 그때 비밀번호 알려줄게.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알았어. 내일 밤에 갈게. 전화가 끊기자 수연은 재근을 바라봤습니다. 미끼를 던졌어요. 이제 덫을 준비해야죠. 다음 날 오후 오재근은 태산건설 본사 지하로 잠입했습니다.
청소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그는 자료실 뒤편의 낡은 금고를 찾아냈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금고 앞에서 그는 가방을 열었어요. 초소형 카메라 3대, 녹음기 2대, 그리고 수연이 준비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걸로 충분할 겁니다. 재근은 카메라를 천장 모서리와 선반 사이에 설치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촬영될 위치였죠. 금고 안엔 수연이 미리 준비한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조작 증거 사진, 정비소 거래 내역, 민호와 오하나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비자금 횡령 의혹 자료였죠. 재근은 서류들을 금고 안에 차곡차곡 쌓았어요. 이걸 보는 순간 당황할 겁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모두 녹화되겠죠. 그는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금고 뒷면에 부착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녁 8시 수연은 병실에서 나래와 함께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카메라 작동 확인됐어요. 녹음기도 정상이고요. 재근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죠. 지하 자료실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수연은 시계를 바라봤어요. 1시간 후면 민호가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8시 50분 노트북 화면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최민호와 오하나였죠. 민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금고 앞에 섰어요. 여기가 맞아? 아나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죠. 수연한테 전화해서 비밀번호 받아야 해. 그가 전화를 꺼는 순간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착했어? 수연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응, 금고 앞이야. 비밀번호 알려줘. 수연은 천천히 숫자를 불렀죠. 19870-423. 민호는 금고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찰칵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는 금고 문을 활짝 열었죠.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금고 안엔 돈이 없었어요. 대신 서류 뭉치와 사진들이 가득했죠. 이게 뭐야? 민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엔 브레이크 조작 증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죠. 아나가 옆에서 사진을 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비소에서 찍힌 CCTV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호는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모든 게 다 있었죠. 이걸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천장 모서리에 작은 빨간 불빛이 보였습니다. 카메라였어요.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우리 당했어. 완전히 당한 거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아나는 황급히 서류를 챙기려 했어요. 이거 다 가져가야 해. 증거를 없애야 한다고. 하지만 민호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소용없어. 이미 다 녹화됐어. 우리 표정까지 다 찍혔다고. 그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죠. 아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야? 병실에서 화면을 지켜보던 수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재근 씨, 이제 언론사에 자료 보내세요. 재근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준비해둔 보도자료와 증거 파일들이 주요 언론사로 전송됐습니다. 태산건설 CEO 암살 미수 사건, 남편과 비서의 공모 정황 포착. 제목이었죠. 10분 후 민호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전화였어요. 최민호 대표님, 브레이크 조작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민호는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아나는 출구 쪽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지하 입구엔 이미 경찰차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실에서 수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래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요.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검게 흐르고 있었고 다리 위로 차들이 오가고 있었죠. 수연은 목에 걸린 황금 열쇠를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나래는 수연의 뒤에 서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연은 돌아서며 대답했어요. 퇴원 후 제가 직접 마무리해야 합니다. 나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니까요. 천천히 가시죠. 수연은 휠체어에 앉으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밤 11시 경찰이 민호와 아나를 연행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죠. 아나는 끝까지 발버둥 쳤어요. 저는 몰랐어요. 전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통화 기록, 거래 내역, 그리고 금고 앞에서의 대화까지 모든 게 녹화되어 있었으니까요. 수연은 노트북 화면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이제 끝인 걸까요? 그녀가 재근에게 물었습니다. 재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벌어질 테니까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죠. 한 달 후 법정에서 최민호와 오하나는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죠. 브레이크 라인 절단 흔적, 정비소 거래 내역, 금고 앞에서의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검찰에 제출됐어요. 재판부는 민호에게 징역 15년, 아나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며 말했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수연은 방청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수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나래가 휠체어를 밀었죠. 이제 정말 끝났네요. 나래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법원 앞 계단을 내려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죠.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살아있다는 게, 다시 숨 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2주일 뒤 태산건설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수연은 회의실에 입장했어요. 이번엔 휠체어가 아니라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주주들과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다들 놀라셨나 봅니다. 전 이제 걸을 수 있어요. 수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팡이를 옆에 세우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CEO 자리로 복귀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수연은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어요. 대신 새로운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태산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직원 신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녀는 준비한 제안서를 펼쳤죠. 아버지께서 평생 추구하셨던 가치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지키는 손, 사람을 일으키는 기업이요.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단은 직원들의 재활과 복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을 할 겁니다. 이익의 30%를 재단에 출연하고 나머지는 직원과 주주들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주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기원 고문이 일어섰습니다. 62세의 노신사는 수연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이승철 회장님이 원하셨던 게 바로 이겁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의 박수를 시작으로 회의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수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을 참았죠. 한 달 뒤 태산복지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수연은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윤나래는 의료복지팀장으로 영입됐어요.
재단의 첫 사업은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위한 재활센터 건립이었습니다. 날에는 설계도를 펼치며 설명했죠. 1층은 물리치료실, 2층은 심리상담실, 3층은 직업재활교육장으로 꾸밀 겁니다. 수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활센터 기공식 날 수연은 지팡이 없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걷지 못했던 그녀가 이제는 혼자 걸을 수 있었죠. 비록 보폭이 좁고 속도가 느렸지만 분명히 걷고 있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희망을 다시 세우는 곳이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손길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제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차례죠. 수연은 황금 열쇠를 꺼내 들어 올렸어요. 햇빛에 반사된 열쇠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이 열쇠의 의미를 이제 알겠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손이란 함께 일어서는 손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수연과 나래는 재단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한강이 금빛으로 흐르고 다리 위로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연은 난간에 기대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답네요. 나래가 옆에서 말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나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CEO 자리를 내려놓은 거요. 수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이게 제 자리예요. 권력보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그녀는 황금 열쇠를 만지며 속삭였죠. 아버지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래는 수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됐죠. 수연은 나래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했잖아요. 두 분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전 정말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남은 떨림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리듬이었고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려 하늘을 향해 펼쳤어요. 그녀의 숨결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나래와 함께 옥상을 내려갔어요.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천천히 걸었지만 그 걸음은 확고했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태산복지재단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수연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